어머니, 밥값 좀 하세요. 뭐? 밥값? 야, 너 말 다 했냐?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가시덤불이나 불구덩이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지옥문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하더군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 효도할게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저를 나락으로 끌고 간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로 68입니다. 지금 제 꼴은 말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서울 변두리긴 했지만 남양으로 볕이 잘 드는 32평 아파트가 제 명의로 있었거든요. 먼저 떠난 남편이 평생 기름밥 먹어가며 벌어다 준 돈, 제가 콩나물값 아끼고 버스비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아 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제 고단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친구들이 늘 저를 부러워했죠. 영숙이 너는 좋겠다. 번듯한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자식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 그게 진짜 노후 대책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식에게 손 벌리는 초라한 노인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저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나 실컷 보고 가끔 손주들 오면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주는 여유. 딱 그 정도의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딱 하룻밤이면 충분하더군요. 비극은 5년 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훅 끼쳐오던 물 비린내와 술 냄새, 그리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 저는 직감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는 알거든요. 자식에게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말 한마디 안 들어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다 갈라져서 나오더군요. 저는 젖은 양복을 받아주며 황급히 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니, 민수야. 이게 무슨 꼴이냐? 우산도 없이.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애들은? 제 물음에도 민수는 대답 없이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바닥으로 쿵 하고 주저앉더군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다 된 아들이 제 발치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하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죄송해요. 도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말을 해봐라. 어미 숨 넘어간다. 제가 다급하게 등을 두드리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아니, 사실상 잘린 거예요. 부장님이 구조조정 당해서 짐 싸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음은 제 차례더라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더니 내 아들한테도 이런 시련이 닥치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래,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 퇴직금 받은 걸로 당분간 쉬면서 다시 일자리 알아보면 되지. 너무 걱정 마라. 제가 애써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자 민수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제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친구 녀석이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박이 났대요. 저한테 딱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거 놓치면 저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사업이라니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던 녀석이 샘도 흐릿한 녀석이 장사를 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요즘 자영업하면 열에 9은 망해서 나간다더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을 해? 절대 안 된다. 그러자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던 나약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지은이한테, 우리 애들한테 떳떳하게 돈 잘 버는 아빠 노릇 좀 하고 싶다고요. 이번 기회만 잡으면 월 1,000만 원은 우습게 번다니까요. 엄마는 아들이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굽신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고함에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성공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그 절규.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내 마음은 알겠다만. 돈이 어디 있니? 우리 형편 뻔히 알잖아.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민수가 제 무릎으로 기어와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 아파트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라니, 내 목숨과도 같은 이 집을 팔라니. 민수의 입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계획들이 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처럼요. 놀라신 거 알아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집 팔면 8억은 나오잖아요. 그 중에 5억만 제 가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주세요. 나머지 3억으로 저희랑 큰 전세 얻어서 합치는 거예요. 합가를 하자고? 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외롭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드시고 손주들 학교 가는 것도 매일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맹세하는데 가게 자리 잡으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 그놈의 믿어달라는 말. 그리고 매달 200만 원 용돈과 가족과 함께 사는 삶. 그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사실 밤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사무치게 외로웠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복닥거리며 사는 삶. 아침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저녁엔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친구들에게 한턱 내는 살. 그건 제가 꿈꾸던 완벽한 노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안 돼. 집 문서는 놓는 순간 끝이야.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해. 남편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절대 자식한테 미리 재산 주지 마. 돈 없으면 부모도 찬밥이야.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망설이자
민수가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못하면 저 진짜 어디 가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엄마가 저 안 도와주면 저 갈 데가 없어요. 자식이 죽겠다는데, 자식이 살려달라는데, 어떤 애미가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새끼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 순간 아파트가 다 무슨 소용이고 내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단단하게 잠겨있던 제 마음의 금고가 그 눈물 한 방울에 허무하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 민수야. 그만 울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의 눈이 희망으로 번뜩이는 걸 보았지만 그때는 그게 탐욕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벼랑 끝에 선 내 아들을 내가 구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정말 내가 자신 있는 거냐? 이게 엄마 목숨 줄인 거. 너도 알지? 이거 잘못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그럼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 평생 여왕님처럼 모실게요.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민수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상이었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니 묘한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가족이 뭉쳐서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들이 성공하면 그게 내 성공이지.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손때 묻은 식탁, 남편과 함께 고른 커튼, 베란다의 화분들.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가족이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었을 때 차라리 같이 울어주고 등이나 두드려주고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대신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도끼를 아들에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죠.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날 밤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거칠게 떠미는 것처럼 저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집을 내놓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40년 지기 친구 정자였습니다. 정자는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라 셈이 빠르고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 친구였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정자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자가 먹던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아, 김영숙, 너 노막 났니? 미쳤어? 정자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목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너 그 집이 어떤 집이야? 내 남편 보상금이랑 내가 식당 설거지에서 번 돈 다 들어간 피눈물 같은 집 아니야? 그걸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친구의 걱정 어린 호통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내 아들을 무능한 놈 취급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얘는 말이 너무 심하다. 민수가 그냥 달래? 성공해서 갚는데잖아. 그리고 나중에 합쳐서 나 모시고 산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너는 자식이 없어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제가 홧김에 쏘아붙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정자의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하지만 정자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내 말 들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 잃으면 남보다 못해지는 거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굽실거리는 거라고. 다 퍼주고 빈털털이 되면 그땐 고려장 당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됐다. 그만해라. 내 자식은 내가 알아. 저는 매정하게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자가 영수가 안 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오로지 아들을 살려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다라는 환상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드디어 집을 계약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매수인이 내민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그 옆에는 새빨간 인주가 입을 벌리고 있었죠. 제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줬던 옥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넘게 살아온 내 보금자리는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고 뛰쳐나갈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은이가 상냥한 목소리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모릅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귓가에 속삭이더군요. 어머니, 큰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 발 닦아드리면서 모실게요.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에요. 아시죠? 그 달콤한 목소리가 마취제처럼 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아들 민수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엄마, 빨리 좀 찍어. 시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사모님. 여기랑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업자의 재촉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쿵 찍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제 이름 세 글자가 계약서에 선명하게 박혔죠. 그렇게 제 인생의 안전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잔금 8억이 입금되던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민수는 저를 은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군요. 고객님, 이 금액 전액을 아드님 계좌로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금액이 워낙 커서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강요에 의한 건 아니시죠? 직원의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사업한다는데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요? 엄마, 빨리 비밀번호 누르세요. 시간 늦으면 송금 안 돼요. 민수의 다급한 성화에 저는 쫓기듯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5억. 0이 8개나 붙은 그 큰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출금 완료 잔액 0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마치 제 장기를 떼어준 것처럼 속이 쓰리고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금 확인 문자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더군요. 와, 드디어 살았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대박 날 거예요.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지만 왠지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졌죠. 그때 문득 친구 정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용증이라도 받아둬라. 자식이라도 돈 앞엔 장사 없다. 저기, 민수야. 네. 어머니 왜요? 아, 오늘 저녁은 소고기 먹으러 갈까요? 제가 쏠게요. 들떠있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어렵게 입을 떼려 했습니다. 각서라도 한 장 써달라고 매달 200만 원 준다는 약속 문서로 남겨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기뻐서 날뛰는 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거든요. 에이, 설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떼어 먹겠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그리고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이사는 순식간이었습니다. 30년 묵은 살림살이들을 다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새 전셋집은 인테리어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낡은 장롱 필요 없어요. 냄새나고 공간만 차지해요. 그냥 옷 가방만 챙겨서 오세요. 새 집에 다 있어요. 제 손때 묻은 자개장, 남편과 함께 덮던 이불, 아이들, 어릴 적 앨범들, 고물상 트럭에 실려나가는 제 인생의 조각들을 보며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아들네 식구랑 오순도순 살 일만 남았다고 믿었으니까요. 드디어 합가하는 날, 우리가 들어간 곳은 40평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번쩍번쩍한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 집 한 돈으로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좋긴 좋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거대한 소파에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앉아 있었고 안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 부부가 차지했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방은 현관 입구 쪽에 있는 북향의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어머니, 이 방 아늑하고 좋죠? 화장실도 바로 앞이라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손님, 아니, 얹혀 사는 식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돈 3억이 들어간 전셋집인데 내 명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자도 아들 이름, 확정일자도 아들 이름. 이 집에서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술 한 잔을 들이켜더니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캬,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가게 오픈하면 바로 대박 터지니까 다음 달부터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방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수가, 너 이제 어떡하니? 너 이제 빈 껍데기야.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달콤했던 신혼. 아니, 합가 생활의 유효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아들의 가게 오픈이 미뤄지고 있다는 핑계로 첫 달 용돈이 밀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 손에는 호랑이를 상대할 무기가 하나도 없구나. 도장을 찍던 그날 쿵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주도권도 아들에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저는 이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합가하고 딱 한 달. 정확히 말하면 제 통장에 약속했던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온 건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죠.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며 봉투를 내밀 때만 해도 저는 친구 정자에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아, 거 봐라. 우리 아들이 최고다. 며느리도 얼마나 싹싹한데. 하지만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며칠을 기다리다 눈 딱 감고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자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길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지금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없는 거 안 보여요?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깨졌어요. 지금 적자라고요, 적자. 돈 들어오면 알아서 드릴 테니까 재촉 좀 하지 마세요. 숨막히게 진짜.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래, 사업 초반이라 힘들겠지 하고 삼켰습니다.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돼서 돈 타령이나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지은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차려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껴 먹던 묵은지와 깻잎 장아찌 통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시골에서 공수해온 귀한 반찬들이었는데 말이죠. 놀라서 거실에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냉장고에 있던 내 반찬통 못 봤니? 김치랑 장아찌가 안 보이네. 지은이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오래돼서 쉰내 나길래 다 버렸어요. 뭐, 버려? 아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리고 버릴 거면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랬니? 그제야 지은이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나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냉장고 냄새 나면 애들 정서에 안 좋아요. 그리고 요즘 누가 그렇게 짜고 냄새 나는 걸 먹어요? 냉장고 관리도 제 살림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돈 3억이 들어간 집인데 냉장고 한 칸 마음대로 못 쓴다니요. 저희 집이라니요. 그날 점심 저는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추위였습니다. 초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제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는 거실에 있었고 며느리가 철저하게 관리했죠. 제가 너무 추워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방이 좀 썰렁하구나. 보일러 좀 틀면 안 되겠니? 그러자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희 가게 적자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요. 내복 입고 계세요.
정 추우시면 전기장판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거 쓰시고요. 누진 새 나오니까 너무 오래 틀지는 마시고요. 내복을 2개나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뼈마디가 시렸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면 훈훈한 온기가 도는데 제 방만 시베리아 벌판 같았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는데도 혹시라도 시끄럽다고 눈치 줄까봐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삼켰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집에서 살 때는 보일러 펑펑 틀고 따뜻하게 살았는데 따뜻했던 내 집, 햇살 가득했던 내 거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아이들에게 간식 챙겨주는 낙으로 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안아주려고 다가갔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그런데 아이가 코를 쥐며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아, 할머니, 저리 가요.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나.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냄새라니.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지은이가 아이를 낚아채듯 데려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애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노인 냄새 배면 학교 가서 놀림당해요. 그리고 애 공부해야 하니까 방문 두드리지 마세요. 집중력 깨져요. 노인 냄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귀를 막았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석방에 놓인 낡고 냄새나는 가구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 아이들이 꽃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길래 저도 모르게 방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걸까?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하는 걸까?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들 어디 가니? 참 예쁘게들 입었네. 제 무릎에 신발을 신던 민수가 흠칫 놀라며 며느리 눈치를 보더군요. 지은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처갓집 식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장인어른 생신이라. 아, 그래. 사돈 어른 생신이구나. 그럼 다녀오거라.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던 손주 녀석이 해맑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한우 먹으러 간다. 아빠가 엄청 비싼 고기 사준댔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게 적자라며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가스비 아깝다고 보일러도 안 틀어주던 아들이 처가 식구들에게는 비싼 한우를 대접하러 간다는 사실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아이 입을 막으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밥솥에 밥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저희 늦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삐리링 마이너스 그 소리가 마치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라고 선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주방으로 가서 밥솥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밥 덩어리가 조금 남아있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반찬이 없었습니다. 김치는 버려졌고 있는 거라곤 며느리가 해둔 맵고 짠 반찬들 뿐.
저는 찬장에서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자식들 고기 먹으러 간 사이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처지라니. 라면 국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면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었거든요. 민수야,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 팔아주고 전 재산 다 줬는데 나한테 밥 한 끼, 따뜻한 방 한 칸 내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며느리는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손주들은 나를 피하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제 울음 섞인 호소에 민수가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 엄마, 제발 좀. 나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일해야 해요? 지은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좀 맞춰주면 되잖아요. 얹혀 사는 사람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지은이랑 싸우게 되잖아요. 제발 집안 분란 좀 만들지 마세요. 얹혀 사는 사람.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합가하자고 모시고 살겠다고 사정한 건 아들이었는데 이제 돈 다 뺏어가고 나니 저는 그저 얹혀 사는 귀찮은 짐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처참한 진실을 마주하니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늙은 노인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잃은 여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던 영숙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평생을 바둥거리며 살았나?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 뒤에는 뜨거운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느리와 아들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추석 명절에 터졌습니다. 명절이라도 갈 곳 없는 처지인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기름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TV를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얄미웠지만 그래, 내가 더 움직이자 싶어 꾹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조카들이었죠.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집안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신이 났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같이 사니 좋으시죠? 시동생의 물음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호강하지. 제 자존심 때문에 차마 얹혀 산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은이가 앞치마를 휙 벗어 던지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건 난데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생색만 내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라니. 아가, 설거지는 같이 좀 하자.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구나. 제 말에 지은이가 획 돌아섰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싸늘하던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종일 손님 맞이하느라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에서 매일 노시잖아요. 밥값은 하셔야죠. 밥값. 그 단어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설움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뭐? 밥값? 아, 너 말 다 했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3억을 해줬어. 3억? 그게 내 밥값 아니냐? 평생 먹어도 남을 돈을 줬는데 나한테 밥값 타령을 해? 제 고함 소리에 방에 있던 민수가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 엄마. 왜 또 시작이에요? 좋은 날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민수야, 너도 들었지? 제가 나한테 밥값 하란다.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자 지은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 돈 3억이요? 그거 민수 씨가 주식으로 다 날린 거 모르세요? 지금 우리 빚만 남았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꼬였는데 언제까지 유세 부리실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주식으로 다 날렸다니.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이 공중분해되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니? 내 돈 다 날렸어?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 발등 내가 찍었어. 이 도둑놈들아. 내 돈 내놔라. 내 집 돌려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울고불고 지은이는 악을 쓰며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등 떠밀듯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들 놀라잖아요. 일단 나가 계세요. 네. 며칠만 친구분 집에 가 계세요. 진정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건 알아. 내 돈 내놓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하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늙은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슬리퍼 차림으로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어 동네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집 팔면 고려장 당한다던 친구 말이 비수처럼 떠올라서요. 그렇게 찜질방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3일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화 풀리면 연락 오겠지. 바보처럼 또 기대를 했습니다. 민수가 데리러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저는 찜질방을 나와 무작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앞.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커버를 올렸습니다. 익숙한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1234. B-B-B-B-.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1234. B-B-B-B-.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나다. 문 좀 열어봐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아가, 지은아, 문 좀 열어.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주라. 그때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어머님 못 모셔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란 말이냐? 문 열어. 당장 문 못 열어. 법적으로 여기 어머님 집 아니에요. 민수 씨 명의로 된 전셋집이지. 그리고 민수 씨랑 합의했어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더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 가세요. 경찰? 경찰을 불러? 내가 니들한테 3억을 줬는데 그 돈 내놓고 가라고 해라. 이 나쁜 년아. 제가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리치자 인터폰이 뚝 끊겼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문. 그 거대한 철문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버려졌어. 너는 빈털털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옆집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수군거리더군요. 어머, 저 할머니 며칠 전부터 저러고 계시네. 아들이 쫓아냈나 봐. 쯧쯧. 수치심과 비참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갑엔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뿐.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것을요. 아니, 저를 차단했다는 것을요. 하늘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가 나를 버렸어. 돈 다 빼먹고 나를 버렸어.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TV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행복한 소리가 바깥에 버려진 저를 더욱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내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 켜진 거실. 저기서 내 아들과 며느리, 내 손주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있겠죠. 내 돈으로 산 그 집에서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마음이 이미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을까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모은 그 돈이 결국은 내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도장 찍던 그날 친구의 말을 들을 걸.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실컷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사 먹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닳고 다른 낡은 슬리퍼 한 짝과 갈 곳 없는 늙은 육신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저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마지막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창문 하나 없는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1평짜리 쪽방. 이곳이 바로 화려했던 제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한때는 32평 아파트의 안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내며 사는 고시원 노인. 그게 바로 접니다.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고 며칠을 길거리에서 헤맸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분해서 잠도 안 왔고 나중엔 배가 고파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내 돈 다 뺏기고 내가 왜 죽어? 죽어야 할 놈들은 따로 있는데. 그 오기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내 돈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염치불구하고 친구 정자를 찾아갔습니다. 정자는 몰골이 말이 아닌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뭐라 그랬어? 자식한테 돈 주면 끝이라고 했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을 당해? 정자는 욕을 하면서도 제 입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 국밥을 먹으며 저는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나를 버렸는데 남인 친구가 나를 거두어 주다니. 인생 참 헛살았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도움으로 이 고시원 방을 얻고 나서 저는 곧장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상담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건조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아드님한테 돈 주실 때 차용증 쓰셨어요? 아니요. 자식한테 무슨 차용증을 써요. 그럼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나 녹음 파일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아들이 준다고 해서. 변호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으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준 돈은 단순 증여로 봅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드님이 이미 그 돈을 다 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기는 더 힘들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돈 팔어. 내 인생 전부가 담긴 그 돈이 법적으로는 그냥 준 돈이라니요.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제가 평생 설거지하고 청소해서 모은 돈이에요. 제발 방법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잔인한 현실을 일러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소송하시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 깨집니다. 지금 그럴 돈 없으시잖아요. 안타깝지만 잊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생각하고 마음 비우세요.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저리도 맑은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지난 날을 복기하고 또 복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학가하자고 했을 때? 아니요.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식을 내 노후의 보험이라고 착각한 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버린 죄. 그 어리석음이 저를 이 지옥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요즘 저는 공공 근로를 다니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합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다 보면 가끔 길에서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손주들도 저렇게 학교에 가겠지. 할미가 준 돈으로 산 옷을 입고 할미가 준 돈으로 산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피와 살을 뜯어먹고 날아간 그저 남일 뿐입니다.
어제는 길에서 우연히 아들네 식구들이 탔던 차와 똑같은 차를 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내 돈 떼먹은 도둑놈인데 당당하게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초라한 제 꼴을 보이기 싫어서 도망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아마 잘 살고 있겠죠. 어미의 눈물 위에 지은 집에서 죄책감 따위는 잊고 히히덕거리며 살고 있겠죠. 부디 천벌을 받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가요? 나는 아닐 거야. 내 자식은 착해서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저도 5년 전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제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배운 차가운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 망해서 죽는다고 해도 절대 노후 자금은 깨지 마세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늙어서 돈 없는 부모가 겪어야 할 생지옥이 더 끔찍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도합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자식에게 10억을 미리 주는 것보다 내가 10억을 쥐고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둘째, 만약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한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세요. 매달 생활비 얼마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한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공증을 받으세요. 야박하게 자식한테 무슨 계약서냐고요? 아니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겁니다. 셋째, 자식과 합가하지 마세요. 내 집에서 내가 왕으로 사세요.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사느니 좁은 집이라도 내 마음대로 보일러 틀고 김치 냄새 풍기며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외로움은 잠깐이지만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효도하겠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여러분 통장에 찍힌 잔고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번 돈으로 컵라면 하나를 사 먹고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남은 인생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게 저를 버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저의 마지막 복수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부끄럽고 아픈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은 인생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미리 재산 물려주는 것 찬성하시나요?